막 하고 앉아있네. 삼태성제 7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케이트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민환 기자, 이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빼놓을 수 없죠, 민환 기자. 네. 그러니까 뭔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몰라요. 아무도 옛날에 민환? 나는 저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본 약간 민소매 뭐 그런 뜻인가?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 아닐까요? 어... 몰라요. 네.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네. 뭐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달아주시면 예, 뭐 AI가 알긴 하겠죠. 찾아볼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굳이 거기에 토큰을 낭비할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네, 하지만 참- 우리 정말 알아보기 싫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토큰조차 아깝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때 한 마디씩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네, 그렇죠. 영원히 몰라요. 몇 년 동안 하면서도 네. 빈정빈정하면서 이제 아, 맞다. 그거 검색해 본다는 걸 깜빡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그죠. 예. 많이 쌓여 있죠. 뭐 한 20년째 그 얘기만 네. 계속 하는 거. 다 그렇죠. 퇴직해서 아, 이거 그 라이코스에 검색할 걸 그랬네. 라이코 하는 걸 아직까지. 자, 재미나이 검색해야 되는데. 막. 엠파스 내치고 예. 진짜 라이코스에 검색하면 끝났을 걸. 아. 지금 아직도 재미나이한테 안 물어보는 그러게요. 그런. 예. 알타비스타. 네. 알타비스타 10만이 이런 거 기억하세요? 아, 10만이 됐어요. 야후가 뭐니 해도 야후가. 근데 야후였죠. 야후는 이제 다 기억하지만 네. 알타비스타 같은 건 다 잊어버린 맞아요, 건데 맞아요. 저 네. 빼내는 게 재밌는 거죠. 기억에서. 네스케이프 네, 네스케이프. 그렇죠. 네스케이프를 옛날에 그때 네스카페라고 발음하는 사람 되게 많았던 거 아세요? 네스카페? 어, 어느 나라? 카페. 우리나라요? 아, 우리나라에 어. 당연히. 네스카페 네스케이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네스카페처럼 발음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초기 극초기에. 그 배 이렇게 조종하는 그러니까요. 모양으로 생긴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정말 기억할 필요가 없는 네. 그런 내용. 저희 방송의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 고객의 저 민화, 나이와 그러니까 그만큼 민환이 뭔지 검색하기 귀찮다. 그러니까요. 라이코스에 검색하면 끝났을 걸 아직도 안 검색해 보고 있다. 예, 또 민환 기자라는 명칭은 네. 뭔가 이용 기자를 수식하기 괜찮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적당히 솔직히 뭐 네. 하는 기자인지 잘 모르겠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딱 붙여주면 네. 있어 보이고 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계속 쓰겠습니다. 네. 자, 오프닝. 오프닝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지만 어우 날아오군요. 스페이스X의 펠컨 9이죠. 네. 펠컨 9이 지난 6월 23일 날 스타폴이란 걸 날렸는데 어, 저기 실어가지고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 재진입 무인 캡슐인데 지구 재진이 무인 캡슐? 예, 이게 우주에서 뭘 제조해서 갖고 오거나 심지어 로켓 배송에 쓸 생각이다라는 진짜 로켓 배송? 로켓 그렇습니다. 진짜 로켓 배송. 그 안에 뭐 핵탄두가 들어가면 그냥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네. ICBM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아, 네네네.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있으니까. 로켓 배송. 근데 이게 되게 스페이스 X스러운 발상이잖아요. 이런 발상들. 그러네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자면 지구로 재진입하는 캡슐 우주선인 스타폴 시험 비행을 완료를 했고요. 일단은 이게 상용화되면 우주에서 제조한 제품이나 의약품을 지구로 다시 수송하는 우주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들 처음에는 그런 얘기예요. 우주에서 제조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또 네, 왜냐하면 뭐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일단은 지금 펠컨 9 및 펠컨 헤비 로켓에 탑재될 예정이고 저궤도 공간으로 물건을 화물을 운반을 하고 그거를 다시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화물 전용 수송선이다. 예, 이게 유인 우주선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의약품이나 궤도 내에 제조하기에 적합한 물건들을 우주 환경에서 실험하거나 제조한 다음에 그걸 회수하는데 쓰는 게 이제 지금 연구용 화물 수송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크기가 지름이 3.1m고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네. UFO로 착각되기 좋은 그런 크기와 모양입니다. 지름 3.2m, 높이 0.75m 이렇게 납작한 원반 모양이고 일반적인 어떤 유인 우주선 밑에 깔리는 그 열차 폐체 예. 원판처럼 생겼네요. 사실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예. 일단 무게는 2.1톤이고 여기에다 또 1톤의 화물을 추가로 실을 수 있다. 저 자가- 위에다가 1톤을 얹어가지고 내려보낼 수 있는 거군요. 저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은 생각보다 무게는 많이 싣는다라는 그러네요. 얼마 못 넣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겼고 자 이게 지금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된대요. 보기에는 한 덩어리 같지만 네. 상단의 플레이트에는 이제 탑재체 저장 공간이 있고 자세 제어를 위한 뭐 부품 뭐 트러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단에 지금 뭐 어디가 하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단에는 탄소 섬유 열 차폐막 섹션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있어야죠. 거기에는 당연히 열 차폐체로 둘러싸여 있겠지만 또한 정밀한 재진입 기동, 뭐 낙하산 전개 이런 데 필요한 고압 압축 가스 탱크도 탑재가 된다고 해요. 이거 이제 냉가스 추력기로 캡슐의 자세를 제어한다 이런 개념이고
사실 저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균형을 잡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요. 저 납작해가지고. 네네. 근데 감속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아 그죠. 네. 그죠? 우주선 캡슐 같은 거 보면 그 최근에 올라간 거 뭐죠 그거? 아르테미스였나요? 아 네. 그런 것까지 아르테미스 2. 예. 예, 그거나 뭐 아폴로나 뭐 이런 우주선들이 진입하는 방향이 저렇게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게 고속으로 진입할 때는 의외로 자세도 잘 잡아주고 맞습니다. 컨트롤도 잘 되고 네. 예, 저 모양이 뭔가 우리의 직관은 뭔가 날렵하게 생겨야 이렇게 제어가 될 것 같은데 저 모양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는 음. 굉장히 예. 속도를 감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뭐 속에서 죽으니까. 저걸 몰랐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게 보스토크거든요. 그 유리 가가린 탔던 거. 유리 가가린 어떻게 착륙했는지 아시죠? 그죠. 그게 따로 나왔잖아요. 내려오다가 탑실에서. 우주선을 버리고 사람만 내려옵니다. 네, 그렇지 않고도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네. 그러고도 사는 게 보면 참.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모르는 많은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죠. 네. 기술의 불완전성을 목숨의 즐김으로 커버하는. 살아 돌아온 네, 우주인이지. 네. 첫 우주인인지 처음으로 아니면 나간 우주인인지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예. 자, 이 다음 사진을 보면요. 오,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하나만 나가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나가면 이렇게 지구 저궤도에서 위성과 분리된다. 위에 거는 위성인 거고요. 밑에 저 동그란 게 지금 스타폴이죠. 저렇게 위성과 분리돼서 뭐 나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스페이스 X에서 내놓은 그림이니까 뭐 저런 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우주에서 뭘 만들어야 저게 단가가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용이 일단 중력이 없다는 부분, 적어도 중력이 작용하진 않죠. 네,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얘기했다가 제가 물리학 시간에 예. 김현철 교수님한테 혼났습니다. 예, 중력이 없는 게 아니죠. 무중력. 우리가 다 알고 먹어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네, 네. 예. 중력이 없는 게 아니고 중력이 존재하지만 저기서 이제 자유 낙하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궤도 운동을 하니까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옳지만 물리학자 선생님들은 참 깐깐하시지 않습니까? 미소 중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스마일 그라비티. 그 천문학자들은 대충 넘어가 주는데 네. 물리학자분들은 넘어가 주지 그렇죠. 않아요. 꼭 지적을 웃으면서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이런 느낌. 포인팅하면서 포인팅하면서. 네가 수고하는데 그건 틀린 거야. 그러면서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런 느낌을 제가 주관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어떤 거냐? 중력이 없다 보니까 뭐 부력도 없고 침전 대류도 없다라는 개념이 돼서 지상보다 더 크고 균일한 단백질 결정을 만들거나,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의학 쪽에 소재 쓰이겠는 거는 쪽이나 의학이나.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소자 이런 걸 만드는데 되게 유리하대요. 지금도 반도체 비싼데 저렇게 하면 반도체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뭐 지금은 시험 단계니까 네. 뭐 정확하게 어쨌든 뭘 할 수 있나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겠죠. 금 1톤을 만들어 와도 단가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저기서요. 네.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납니다. 더 문 이런 영화 보면 달에서 그거 이상한 헬륨 있잖아요. 헬륨 3? 헬륨 3 채취해가지고 이상한 헬륨이래. 헬륨 3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쏴보내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저렇게 쏴보내면 다 대기권에 타버리지 않나? 예,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있을까 했는데 약간 뭐 잘 하겠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설마 아니. 그런가요? 지구선에 워낙 희소하면 원체 희소하기도 하고 헬륨 3는. 네. 자, 여하튼 그래서 그런 데다가 쓴다라는 건데 항상 이 앨런 머스크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뭐 치료 목적, 의료 목적, 실험 목적, 연구 목적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뭔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쪽으로 좀 확장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뉴럴링크 같은 거 보면서는 처음에는 뭐 마비된 환자라든가 그렇죠. 기타 등등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보나마나 나중에 결국은 저 일반적으로 어떻게든 그 그렇죠. 일반인들을 사용해서 뭐 인터넷으로 뇌로 연결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든 안 되든. 아니 뭐 공공연히 어디 프레젠팅 가서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 하잖아요. 예. 가장 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이랑 컴퓨터가 서로 인터페이싱 할 때 가장 병목이 되는 곳이 손가락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맞잖아요. 보통 이거 갖고 이렇게 슬라이딩하고 클릭하고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그걸 뇌랑 직접 연결하면 얼마나 편하겠냐 이 얘기하는 거 보고 그렇지 저렇게 쓰겠구나. 뉴럴링크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쓰려면 여하튼 이것도 결국 그런 느낌이라서 결국은 로켓 배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말 그대로 장거리 탄도 궤도에 올리고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재진입을 시키면 당연히 항공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을 거고요. 진짜 급한 거. 진짜 급한 거. 진짜 급한 1톤 미만에 1톤 미만인데 진짜 급한 거. 뭐 그런 거를 쓰려고 하지 않을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로마 맛집에서 아침에 만든 뭐 그런 거, 디저트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로켓 배송 받아가지고. 아기 기저귀가 떨어졌어. 근데 기저귀를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브랜드가 아니면 우리 아. 애기가 엉덩이에 습기가 차. 어딘가에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거. 네, 그쵸, 잠을 그쵸. 못 자, 잠을. 그리고 이게 생산이 너무 오래되면 안 돼. 생산되고 한 뽀송뽀송함이 살아있는. 생산되고 3일 이내에 그 제품을 빨리 배송받아야 돼요. 되게 급한 의약품은 생각할 수 있겠다 진짜. 네. 그 얘기 들어서 생각이 나는데 네. 예, 어떤 기저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얼핏 들어도 약품이나 그 외에도 뭐 근데 사실 우리도 옛날 생각하면은 우리 뭐 요즘 소위 쿠팡 로켓 배송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냥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죠. 가격이 맞으면 하는 거고 물론 이건 굉장히 비싸겠지만 이틀 만에 오면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고. 요즘은 진짜 그렇잖아요. 3일, 4일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광고 나오는 거 주문하면 막 3, 4일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속으로 이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장사 이게 비즈니스가 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걸어와? 아침에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걸어. 뭐 당일 보내지 않는 거야 그날? 뭐 하는 거야 이 뒤에 사람들? 지고 오는 거야 지금 뭐야?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저래 가지고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아 근데 이건 그냥 잠깐 드는 생각이. 아 그럼요.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순간 아니에요.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네. 익숙해졌기 때문에 너무 빠른. 그러니까 익숙함의 어떤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하로 싸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정말 이제 이런 데다가 돈을 펑펑 써도 되는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일론 머스크 본인은 뭐 진짜 말 맞다나 그럼요. 디저트도 이런 식으로 배달시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로마 그러죠? 뒷골목에 있는 어떤 단골 디저트 집을 에 있는데 그걸 매일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때 뭐 서울 갔다가 떡볶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네네. 명동에 있는 떡볶이 좀 다음날 바로. 그쵸.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어느 떡집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맛있긴 한데 한 3시간 지나면 떡이 굳어. 떡이 굳어. 근데 내가 지금 그 떡을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막 어디 막 무슨 남아공 여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되네요. 그런데 떡볶이 배달했었어. 예. 떡 배달. 말라서 말인데 그 얼마 전에 스페이스X 상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앨런 머스크가 진정한 조만장자가 됐는데 달러로 달러로 조달러를 가지는 조만장자가 됐는데 저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450억씩 써도 100년을 써도 남는데요, 돈이. 하루에 450억. 이거 달러로요. 달러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어. 뭐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별로 그 정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달러든 원이든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예,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많은 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냥 농담삼아 예전에 그 제시 링가드 FC 서울 왔을 때 그 연봉 협상할 때 원과 파운드를 혼동한 것 같다 뭐 이런 농담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 돈이 많으면 이 정도 착각도 할 수 있을 상관이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어떻게든 일론 머스크랑 1시간 인터뷰를 할 그런 뭐 어떻게 따내는 거예요. 뭐 열심히 예.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 안 가고 음. 당신에게 1시간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면 더 시급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럼 450을 24로 나눈 돈억을 24로 나눈 20억 정도의 돈을 챙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때요? 이런 돈 버는 방식? 일단 1시간을 예. 따고 나서 말씀하실 때. 예. 하지만 그게 어디 가서도 내가 20억 버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 네. 그렇죠. 아니면 제가 10억을 주고 행운을 빕니다. 10억을 주고 1시간을 번 다음에 도로 주문은 거기서 10억을 제가 남길 수 있잖아요. 아 시간 도매상. 시간 환치. 야 이거 대단하다. 시간 도매상. 이거 약간 예전에 모모 막 이런 소설에서 나올 것 같은. 1시간을 받은 다음에 10분씩 쪼개가지고. 그죠? 아 쪼개가지고 10억씩 받고 파는 거. 공유 경제. 아 괜히 말 꺼냈네. 예, 아 좋네. 야, 아무튼 뭐 시급만 받아도 일당도 아니고 시급으로도 20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되게 고급 호텔 같은데 그런데 막 이런 크리스마스나 이런 그런 중요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숙박 예약을 한 사람이 그 숙박 시간을 분 단위로 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 단위로 그 참 인증샷 찍고 나오게. 그러게요. 여러 가지 참. 예.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네. 제가 말은 꺼냈지만 네네. 예, 농담이었고. 저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거를 쫙 지구상에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화성 개척할 때 화성까지 개척할 때 로켓에서. 거의 뭐 이렇게 팩처럼 생겼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온갖 재료들 다 넣어가지고 톤 단위니까 그럼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표창처럼 이렇게 화성 표면에다가 다 뿌리지 않을까. 화성 궤도를 일단 간 다음에. 예. 예. 그럼 저 딱 열리면서 안에서 로봇들 휴머노이드들 하나씩 일어나고. 야, 그리고 걔네가 상상만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 자, 그럼 이제 이 고객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진짜 해보면 궁금하다. 이게 지금 미군이 가장 유력하다. 아, 그러네요. 이게. 예.
아까 미국 딱 광고. 시급하게 뭐 네. 적시에 뭐 이런 네. 거. 일단 뭐 대형 원래는 미군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타쉽을 활용을 해서 1시간 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물자를 운송하고 네. 뭐 군수 물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생각을 했대요. 로켓 화물 프로젝트를. 근데 사실은 스타쉽은 좀 너무 크고 그죠? 그리고 미리 좀 준비된 사람 탈 게 아니면 너무 그렇죠. 좀 불필요할 정도. 또 아무리 지상에 착륙한다 해도 착륙 시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려면 거기서 또 뭐 또 시설이 그러니까요. 있어야 연료가 이거는 있어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요. 근데 이 스타포를 잘 쓰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던질 수 있다. 마지막에 떨어질 때는 어차피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네, 마치 네, 뭐 네. 헬기에서 뭐 떨어뜨리듯이 네. 군수물자 같은 거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미군이 아마 유력한 후보다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대요. 어떤 군수물자를 이걸로 떨어뜨려야 단가가 나와? 그 단가 문제가 좀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레이션 이런 거 가지고는 조금 네. 단가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항모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송기 띄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네 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내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심지어 저 그런 것도 생각돼요. 요즘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누를 납치해가지고 응? 납치해가지고 저기다가 하나를 실어가지고 네. 미국으로 수송하는 거죠. 아니, 미국이 좀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 뭐 나가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런 식으로 어디 유력인을 납치해가지고 네. 수송하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우주로 띄워가지고 뭐 살아남는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사람이 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안 되지만 나쁜 놈 소위 미국의 관점에서 네네네. 보면 뭐 죽어도 상관없네. 예, 죽어도 상관없는 데드워 올라이브 예 그런 거죠. 뭐 현상금 20불 이런 사람들.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그 마약 카르텔 두목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자, 뭐 그럴 리가 없고요. 여하튼간에 뭘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제 이런 거는 단가 문제인데 네. 뭐 어떻게든 맞추겠지만 여하튼 기술이 있으면 결국은 뭐 어디에든 써먹게 된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로봇 청소기 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로봇 청소기 느낌이 좀 나네요. 납작궁이.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원래 미군이 이 우주 화물 운송 기술을 개발하려고 블루 오리진이랑 뭐 이런 데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하튼 지금 이 기술은 또 거기에 딱 맞는다. 아주 큰 물건만 아니면.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이 또 등장하고 있다. 예,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장을 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는 그 시가총액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살까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기 쉽지 않을 걸 처음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모주. 그러니까요. 공모주 쉽지 않겠죠. 쉽지 예, 않겠죠. 하지만은 그게 저는 이제 투자할 가치는 있다. 결국은 뭐 네.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상장 초기에는 조금 떨어졌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지금 때는 항상 어떤지 투자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면책성 조항을 반드시 말씀하셔야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창문 밑에 깔아. 저희 과학과 사람들은 투자 자문 업체가 아니며 네, 그 어떤 전문성도 없고 네, 네. 예, 이런 것은 이제 농담조로 하는 얘기일 뿐이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용 기자 네. 이상한 얘기 들고 아, 와가지고. 네, 네, 네. 이상한 얘기. 네. 네. 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오프닝 이 정도 하고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용 기자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레이더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지금 이 첫 페이지는 봤어요 우리가 그때 그죠? 네, 네. 첫 페이지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레이더 얘기로 안 가고 네, 네. 항우로 얘기로 가서 이걸 하다가 그때 그 이상한 거 해가지고 저는 그 사장님을 되게 위해서 한 거였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어떤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향정신성 의약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해를 풀어드린 거잖아요, 사장님이. 절대 그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강조했죠. 우리 사장님은 결백하시다. 맞아, 우리가 네. 아무 효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어떤 사장님에 대한 어떤 그 오해를 풀어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장님께서 꼭 그 광고라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너무 뻔뻔하지 않나? 저희가 진짜 광고 주시면 아무 효능 없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진짜 확실하게 오해를 풀어드릴 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내가 들어도 좀 너무하다 이거. 아 그런가요? 자, 어쨌든 네. 이렇게 3,000보로 센 상태로 1시간을 갔던 네네. 그 내용에서 네네. 원래 하려고 했던 원래 이야기가 예. 본류로 이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미 좀 시간이 지났고 이제 협상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대충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시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어제 그제. 그래요? 예. 전쟁 안 끝났대요. 아니 협상 종료 선언. 뉴스를 몇 시간은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전쟁- 시간 안 봤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황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가 예. 뭐 하루 단위로 지금 뒤집어져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리고 뭐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재팬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걱정되죠 이분? 전 그것도 좀 멋진 것 같긴 해요. 멋져요? 이슬라믹 그 일본 이슬람 공화국. 그러니까 좀 멋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은 멋있긴 한데 네. 이게 그 좀 어떤 걱정은 되잖아요. 알라의 사무라이 막 이런 멋있어요. 또 뭐, 아하 하면서 그 약간 그 막 검을 빼고 우리 그 일본 영화 사무라이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일본 사람들이 되게 힘을 주잖아요. 뭐 할 때 말할 때도 그렇고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기도 시간 이러면서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거 하고 이 편견이지만 그런 거 하고 그 어떤 이슬람 근본주의하고 조금 느낌이 비슷해. 이거 완전 편견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편견이다. 예, 진짜 편견이에요. 근데 이슬람하고 연관된다는 게 아니고 이슬람 근본주의 일부와 느낌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일본의 일부 그것과 예, 네네. 일본의 일부와 네네. 이슬람의 일부가 네. 저는 사실 영국 있을 때 우리 집에 그 이슬람 친구들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다 좋은 애들이었고 진짜 전혀 그렇지 않았고 네네네. 저의 영향으로 이 친구들은 술과 돼지고기를 먹게 됐습니다만 네네네. 위스키를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스키를 한 병을 다 마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그랬는데 괜찮아 이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네. 여하튼 어쨌든 네, 그냥 그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지난달에도 보여드렸지만 저 뉴스죠. 그 이란이 중국의 첨단 레이더를 샀다. 근데 이게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잘.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털렸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인데 그러니까. 그걸 레이더로 잡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가 나왔는데 스텔스기가 활보하는 것도 이상하고 모든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된 것도 그렇고. 네. 기왕 그렇게 그 점을 강조했으면 되기라도 해야죠. 네. 안 됐어 그것도. 근데 그게 모두가 거짓말은 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 그 누구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에이 중국이 거짓말했네 하면 수수께끼는 풀리지만 그건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좀. 네, 그래서 이게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뭔가 말이 안 되게 돌아가는 이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저는 레이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전자 쪽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알아봤던 걸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중국이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YLC-8B 라는 레이더의 어떤 그 안테나부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던 요크타운인데 요크타운이라는 항공모함이 2차 대전기에 2대가 있습니다. 투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명한 요크타운,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요크타운이 침몰하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배의 이름을 이어받자 한 요크타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크타운, 그 CV5죠 아마? 그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이 아닌 그 뒤에 나온 CV10 그 SX급 항공모함인 요크타운의 그 안테나 팜이라고 부르는 안테나들이 다닥다닥 달려있는 것의 모습입니다. 2차 대전기. 지금 이제 2차 대전도 거의 100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러네요, 진짜. 예, 8, 90년이 된 그 당시 옛날 사진에 나와 있는 레이더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저 중에 우리가 일단 먼저 살펴볼 건 SG 레이더입니다. SG 레이더. 가운데 맨 위쪽에 YE 밑에 SG가 있거든요. SG 레이더는 미군이 2차 세계대전기에 사용한 대표적인 수상 레이더입니다. 수상 레이더. 그러니까 수상 레이더니까 뭘 찾는 거겠습니까? 함정. 네, 다른 이제 물에 떠 있는 배들을 찾는 거겠죠. 이 당시에 그 과달카날 해전이나 2차 대전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낮에는 미군이 이기고 밤에는 일본군이 이기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특이한 건 일본군들은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도 일본군이 뭐 카메라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아니죠. 일본 네, 좋은 카메라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도 광학이 발달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유관을 통한 야간 견시가 미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달빛만으로 그냥. 네. 달빛도 없을 때도 자기 아까 힘주고 막 열심히 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 레이더의 발명을 숨기기 위해서 아니 레이더라는 게 존재하는 걸 숨겼는데 갑자기 영국군이 막 밤에 독일군 너무 잘 찾으니까. 항공기나 배를 너무 잘 찾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계를 보는 견시들한테 당근을 많이 먹였더니 밤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찾았다. 그 야간에 유리해졌다 이래가지고 괜히 그 독일군들이 당근을 많이 먹게 됐다는 막 그런 진짜 얘기가 그런 있거든요.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독일군이 진짜인가 하면서 지네들 우리도 먹자 당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야간 견시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세계대전기 태평양전쟁 후기에 갈 때까지 일본군의 야간 우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걸 뒤집은 게 SG 레이더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 3GHz S밴드 레이더, 그러니까 3GHz 밴드의 S밴드 레이더고 이건 이 당시 기준에서 굉장히 고대역 폭의 고에너지의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밴드를 내면서 저 정도의 높은 프리퀀시를 내면서 밑에 보면 200kW 피크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는 레이더는 엄청난 첨단 기술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방해각 분해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정밀한 레이더다. 이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밀한 레이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레이더 하면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점들이 깜박깜박거리는 거. 삑 하면씩. 그게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얘네는 비행기도 탐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그건 거의 그냥 뭐 어쩌다가 되는 거고 이제 대함 탐지를 하는데 수평선 범위 내에서는 탐지가 가능하다. 20에서 30마일 그 어떤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높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마일이라고 하면 곽재식 작가님이나 뭐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지만 전함이나 순양함처럼 배가 좀 높으면 30마일이 되고 구축함처럼 배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10에서 15마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대충 그 전함 한 포 사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보시죠. 이거는 그 USS 아스토리아라는 배인데요. 이 배는 중순양함인데 미군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참패로 기록된 사건이 이제 과달카날 전역에서 그 사보섬 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본 군 해군과 미국 해군이 붙었는데 야간에 붙었기 때문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미군이 아주 처참하게 졌는데 그때 침몰한 배입니다. 근데 이 배에 지금 레이더가 달려있죠. 꼭대기에. 여기 보면 여기서 레이더를 찾으라고 하면 뭔가 저 사각형의 레이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위에 보이는 조그만한 게 레이더입니다. 자, 이제 다른 배에 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시죠. 이게 바로 SG 레이더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거거든요. 그 USS 텍사스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구형 전함이었던 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후방 돌거나 이러면서 이제 뭐 무슨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2선급 전력이에요. 상륙 작전을 이제 한 포로 지원하고 이런 걸 했던 배인데 그 배도 나중에 개수를 하면서 SG 레이더를 달아놓는 거죠. 이 레이더의 특징은 마이크로한 크기라고 이렇게 뭐 어디 기록 같은 데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제 보려면 매우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마침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걸 고치는 분, 이걸 이제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 SG 레이더 옆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크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이크로라고 불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SG 레이더의 위력이 나온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는 USS 워싱턴이라는 사우스 다코타급 전함이 과달카날 전역에 과달카날 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전에서 야간에 한포 사격. 일본 전함 기리시마와 다이다이를 뜹니다. 이런 전함끼리 야차를 뜨는 게 2차 세계대전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후드와 비스마르크 뭐 이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없는데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함 대 전함 대결. 그리고 정말 2차 세계대전사와 전 세계 대전사를 통틀어 몇 번 없는 전함 대 전함의 한포 사격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없는 거죠, 진짜. 힘 대 힘 대결. 그런데 여기에서 USS 워싱턴이 SG 레이더에 의존해가지고 아주 그 기리시마를 아예 그냥 격침시켜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게 이제 협차라는 건데 전함이 이제 포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얘가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포가 같은 자리에 동시에 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산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널쩍하게 이 원 안에, 그러니까 전함 포격의 목표는 명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중이 궁극적 목표이긴 한데 기술적인 목표는 명중이 아니라 협차예요, 협차. 그러니까 그 산포 범위 안에 상대 전함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률상으로 명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명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통계학의 범위인 거고 이제 거기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목표. 그 안에서 명중을 시키느냐 마느냐는 그걸 반복하면서 확률을 올리는 거죠. 마치 그 사격할 때 탄착군 모이게 하는 것 네네네.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일제 사격을 통해서 훨씬 어렵고 거기 막 수학자들 있고 막 이래요. 거기에서 막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야간에 SG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상대 전함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먼저 한 포를 쏘겠죠. 한 포를 쏘면 일단 빗나가겠죠, 당연히. 처음에 쏘는 건
뭐 정확하지 않 빗나가겠죠. 2차 세계대전 기술이니까. 그래서 탄착군을 보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탄착군을 어떻게 보냐면 한 포가 빗나갔을 때 그 물보라가 레이더에 맺힌 상을 보고 이걸 협차를 시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초탄인가 뭐 하여튼 초탄인가 둘째 탄인가 해가지고 가장 뭐 빨리 협차된 무슨 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SG 레이더에 의존한 사격으로 전함대 전함 대결에서 원래 불리했던 야간 전투에서 미군이 이깁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군이 야간에도 주간에도 일본군을 바르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SG 레이더의 화면입니다.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원래 이제 어떤 오슬로스코프 같은 거였는데 그걸 2차원화 시키면서 점 같은 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런 레이더 패턴 같은 걸 가지고 이게 물보라인지 이게 어떤 노이즈인지 적함선인지를 보는 겁니다. 아, 여기 제가 또 해놨네요. 여기 최단시간 협차 달성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를 가지고 최단시간 협차를 달성해가지고 기리시마를 격침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어떤 그 수상 레이더, 고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쏜 포탄의 물보라를 보고 그 탄착군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함을 가진 레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레이더들이 많았지만 다른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 SK 레이더입니다. SK. 여기 넓적하게 생긴 네모같이 매트리스 같이 생긴 게 SK 레이더고 이건 대공 레이더입니다. 이게 이제 개량이 됩니다. 이건 SK 레이더고 SK2 레이더가 돼요. 맨 위에 보면 저 약간 파라볼릭한 동그랗게 생긴 레이더 있잖아요. 저게 2입니다. 이 배는 USS 알라바마라는 그 USS 알라바마면은 그 크림슨 타이드에 나오는 핵잠수함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 알라바. 이건 약간 뭔가 부끄러운데요. 뭔가 덕후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되면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이면 꽤 신형이었어요. 이 당시에도 꽤 신형이었는데 이 당시 신형 전함들이 원래의 용도를 잃어버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함의 목적은 전함 대 전함 대결에서 나의 어떤 회심의 강펀치잖아요. 근데 전함 대 전함 대결 자체가 2차 세계대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경우에 정말 이상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함 대 전함 대결이 몇 번 있었고 전함의 목적 자체가 애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함을 어떻게 쓰느냐 미군이. 아까 같은 텍사스 같은 구형 전함은 상륙할 때 지원 사격하는 걸로 쓰고 이런 애들은 항공모함 옆에 붙어가지고 대공 사격에 씁니다. 포가 많으니까 배가 크고 이렇게 뭐 이런 대공포 같은 걸 많이 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공 레이더 달아주고 이런 사격 통제 레이더 달아주고 대공 호위용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SK 레이더의 스펙은 어떻느냐? 일단 200kW인데 그 웨이브 랭스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1.5m 정도여가지고 훨씬 큽니다. 아까 걔네는 1m 미만이었거든요. 센티미터급 레이더라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인데 이 당시의 기술로서는 이 웨이브 랭스를 줄이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 1.5m 이 1.5m가 중요합니다. 1.5m 정도의 파장을 내뿜는 레이더를 쏩니다. 근데 신형은 파라볼릭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매트리스 모양이었잖아요. 이런 매트리스 모양인데 어떻게 그 전파 방향을 그 지향성을 가지고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향성을 주느냐. 이거 역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테나를 배열로 만들어가지고 같은 전파를 이 안테나들이 동시에 쏘게 하면 얘네의 파장이 겹치면서 증폭돼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주빔과 부빔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저런 매트리스 모양인데도 지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저 안테나 간에 미세한 타이밍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위상배열 레이더가 됩니다. 예, 현대적인 위상배열 레이더가 되는데 이 기술은 2차 대전기에 없었고 그냥 지향성만 가지는 레이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파장을 가지고 이런 위상배열 레이더가 되고 이런 큰 파장 레이더를 가지고 이제 대공 전투를 하는 거죠. 이건 그 유명한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미주리 전함의 그 가미가제 비행기가 격돌하는 사진인데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형 전함들은 대공 전투에 주로 투입이 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얘는 지향성은 있지만 수평 방향 지향성만 있는 거지 수직 방향 지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이게 지금 탐지 거리가 뭐 한 190km 이렇게 나오잖아요. 190km 밖에 있는데 적기가 온다. 막으려면 너무 가까이 오면 이제 한 포가 쏘면 되지만 이제 대공포가 쏘면 되지만 저 멀리 있는 애들은 우리 편 비행기들한테 가가지고 유격해라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건 3차원 구조기 때문에 고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고도를 어떻게 알 것이냐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더를 쏘면 레이더가 이렇게 직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퍼져나가잖아요. 아, 그죠. 퍼져나가면서 직선으로 나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해면에 반사되는 애들이 있어요. 해면을 때리면 반사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맞으면 그 파장이 예를 들어 겹친다. 얘가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가는 파장이 같이 그 해면에 반사되는 파장하고 같이 겹친다 하면 실제 쏜 전파보다 이렇게 파장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기 나오는 로브라고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존이 나와요. 로브라는 존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쏜 파장하고 해면을 친 전파가 상쇄하면 상쇄되는 구역이 있어요. 그건 널 네, 거기가 바로 널이고 페이드 존이에요. 근데 보면 배의 높이가 뻔하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달려있는 위치가 뻔하기 때문에 저 가운데 있는 저런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저 그림 보면 재미나이가 지금 저 병사 아저씨가 초시기 같은 걸 들고 있는 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비행기가 접근을 하는데 어떤 거리에서 보이다가 어느 거리에서 널 영역에 진입했다. 안 보이게 그러면은 이 고도에 따라서 보면 그 고도에 따라서 널 영역이 약간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높이를 찾는 겁니다. 어느 거리에서 얘가 없어졌는지를 보면 이 비행기의 고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야. 되게 신기하죠. 저 차트는 항상 화면 옆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아마 외우고 있지 않을까요? 저분이? 정말요? 저분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항시 이게 그러니까 저것만 하는 계속 보다 보면 되니까. 예, 그렇죠. 야. 그래서 저 당시 배들은 크기에 비해서 사람이 엄청 많이 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저기 가운데 아래쪽 약간 왼쪽에 네네네. 페이드인이라고 저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은 수평적인 거를 뿌려서 네네네네. 하는 건데 네.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랬을 때 그 시점을 찾아내면 네. 그쵸. 머릿속에서 높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렇죠. 높이를 유추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훈련이 많이 됐다면 네.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쯤에서 없었다? 네. 저는 뭐 그걸 키로에 있다. 그걸 컴퓨터로 계산하기에는 그 약간 기술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엄청 고도로 훈련된 누군가가 저걸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고도를 찾아가지고 유도하는 거죠. 자, 우리 어느 쪽에서 뭐가 오는 것 같다. 뭐 가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아주 가까이 접근하면 이런 그 마크 22, 마크 12 이런 상하로 움직이는 레이더들이 대공포를 유도해줍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들이.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스텔스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해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그러니까 훨씬 전에 발견된 거죠. 사실 막 19세기 이럴 때 발견된 현상이긴 한데 이때 두드러지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행기가 실제보다 잘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의 비행기가 이 거리에서 이론적으로 나한테 돌려보내야 되는, 반사돼야 되는 전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더 뚜렷하게 잡혀. 이거 왜 이럴까를 연구를 해봤는데 그게 바로 공진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라디오 같은 거 들을 때 뭐 89점, 뭐 91점 몇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LC, 갑자기 공을 던지시는. 네, LC 회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주파수를 LC 회로, 그러니까 캐퍼시터와 인덕션 그 어떤 왔다 갔다 하는 회로, 그러니까 충전이 됐다가 뭐 전기가 흘렀다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파장이 있죠. 예. 근데 그 파장을 잘 맞추면 공기 중에 있는 그 전파의 파장하고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증폭이 되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게 라디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라디오 같은 현상이 일단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런 금속 재질의 물체들은 그 기체 자체가 나무를 안 만들잖아요, 요즘 비행기. 그렇죠. 나무를 안 만드니까 도체인데다가 뭐 기체의 끝과 끝 이런 데가 전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길이하고 파장의 길이가 맞는 전파를 쏴보내면 비행기가 약간 안테나처럼 작용을 하면서 전파를 증폭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북한의 무슨 비행기는 나무로 돼 있으니까 스텔스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엔진이나 이런 거 스텔스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특정 파장을 쏘면 그게 막 안테나가 돼가지고 막 그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레이더에 안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비행기들은. 자, 레이더 전파 산란에 3가지가 있습니다. 레일리 영역. 탐지하려는 물체보다 파장이 훨씬 크다. 그러면은 아주 약한 예, 어떤 그 물체에 있는 금속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자유 전하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약한 어떤 그 전파를 발산하는데 그걸 또 귀신처럼 찾아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잡아냅니다. 그리고 광학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밴드나 X밴드 레이더들이 이제 이 광역에 해당이 되는데 탐지하려는 물체가 파장보다 훨씬 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쪽을 보면 B2 폭격기에 정면에서 들어가는 전파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은 퇴역한 F-117인데 되게 기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레이더를 이런 그 광학 영역에서 작은 파장으로 들어오는 전파들을 반사하는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이상한 모양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상한 모양인 이유는 저 설계를 한 시점이 1970년대인데 70년대 기술로 곡선형 비행기의 저런 전파 산란을 계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파를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산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되돌아가지 않게. 그런데 이 가운데 공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크기 1.5m에서 뭐 15m 뭐 이런 파장이 큰 영역에 애매한 전파를 쏘면 비행기의 어느 부품인가와는 크기가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공진이 된다. 그러면서 공진이 일어납니다. 이건 피할 수도 없어요. 그 X밴드 레이더나 S밴드 레이더를 잡기 위해서 그 어떤 도료 있잖아요. 그 레이더 흡수 도료 같은 건 그런 걸 막기 위한 것이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뭐 스텔스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차 대전기부터 이런 대역폭의 전파를 쓰면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금속 물체는 긴 파장으로 잡는 게 답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가 나오는 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약간 그 한계는 있죠. 뭐 이걸 가지고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찾아낼 수는 있죠. 찾아내가지고 어디로 오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아는 상태에서 탐지를 하면 아무리 정말 작은 어떤 레이더 반사만 있어도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이 헛소리는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있었던 이야기네요. 19세기에 이미 발견된 현상이 2차 대전기를 거쳐가지고 50년대가 되면서 확립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그 훨씬 더 어떤 항공기를 잘 잡아낼 수 있구나라는 비행기 게 사이즈에 맞는 스케일의 웨이브랭스를 주면 비행기 아니면 비행기 어떤 부품, 그러니까 특정 부품 그 스케일 정도. 대충 맞춰가지고 쏘면 아주 잘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이제 이런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레이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어떤 저의 그냥 밀떡 취미를 그냥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이란은 왜 그렇게 속절없이 당했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왜 안 듣냐는 거죠. 뭐 꺼놨는데 당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이상적으로 행동한다고 다들 생각을 해보죠. 그냥 레이더가 사실 키면 안 되긴 합니다. 레이더를 켜면 레이더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켰다 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그 틈을 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이상적으로 잘 켜져 있다고 봤을 때 그래서 현대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 뭐 우리나라도 어서 갖춰야 된다고 하는 전력이 바로 이런 전자전기입니다. 미군이 쓰고 있는 EA-18G 그라울러 이런 것들이 뭐 레이더를 교란하기도 하고 뭐 또 레이더를 아예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그 레이더를 과부하시켜가지고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레이더 장벽을 세워가지고 뒤를 가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아마 이런 전자전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요즘 그 위상배열 레이더 같은 거 잘 만드는 LIG 넥스원 뭐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고정익 내장형 광대역 능동 위상배열 전자전 제모 통신 시스템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제모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거 제모에 관한 거지 레이더에 관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텔스기를 찾아내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방해하느냐를 가진 굉장히 어떤 고차원적인 정보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부분에서 미군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중국이 호언장담했던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레이더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레이더 앞에 그냥 스텔스기를 들이미는 것이 미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 있는 두 척의 배는 2차 세계대전기 미군의 배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척의 배는 현재 우리나라 해군의 배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 위에 있는 793이라고 써져 있는 저 배는 플래처급 구축함인데 배수량이 2,000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정조대왕함인데 정조대왕함은 만재 배수량이 10,000톤 정도 됩니다. 둘 다 구축함이다. 하나는 2,000톤이고 하나는 10,000톤이에요. 5배 차이가 난다? 이상하잖아요. 왼쪽 아래에 있는 흑백 사진 속에 있는 배는 아까 말했던 그 2차 대전 때 침몰한 아스토리아인데 저게 정조대왕함하고 비슷합니다. 저거 중순양함이에요. 중순양함. 헤비크루저. 헤비크루저가 구축함이랑 덩치가 비슷하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충남함이 3,000톤이 넘는데 호위함이 2차 대전 때 구축함보다 한 1,000톤이 많이 나간다.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대는 예전에는 이제 거함 거포 시대였다면 이제는 거함 거 레이더의 시대입니다. 레이더가 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감당하기 위해서 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전이나 레이더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하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하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매년 매달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란에 전쟁이 나거나 이런 전쟁이 한번 나고 나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군사적인 얘기네요, 오늘은. 네, 그렇죠. 예. 근데 말씀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산 레이더가 뭐 못 잡아냈다 이러면 딱 떠올리는 게 아휴 뭐 중국 물건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량품이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네네. 아주 기계적으로 걔네가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전이란 건 원래 계속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물고 물리는 싸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레이더의 품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자전적인 어떤 뭐 경험, 기술, 뭐 그 전략 이런 맞아요. 측면에서 미국이 앞섰다라고 맞아요, 보는 게 맞아요. 맞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챔피언이 같아도 파일럿에 따라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의아한 그런 부분이 약간 미군이 이란에서 고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고소해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정서가 뭔지는 알겠는데 반면에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싼 드론을 비싼 미사일로 막으면서 쟤네 저거 가성비 저거 하면서 약간 비웃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성비가 떨어지든 말든 간에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미사일이나 이런 걸 대부분 막아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란은 거의 아무것도 못 막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폭탄을 막건 말건 붕괴가 안 돼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좋아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걔네가 폭탄을 못 떨어뜨리게 해야지. 그러려면 이런 걸 따라가고 있었어야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이란처럼 폭탄이 떨어지는데 버티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어떤 국방 전략으로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애초에 못 떨어지게 하는 정말 그런 어떤 걸 갖춰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 전쟁에서 전 끝난 줄 알았던 그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서 오늘 뭐 종전 특집이 아니길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네. 막 빵빵하고 막 그 PPT 막 만들어 와서 종전 특집 막 이랬으면 안 하려 되는데. 그러네요. 그때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시면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못 쫓아가고 있는 아니, 우리 민한 기자 선생님. 아니 뉴스 좀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민한 기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걸 아셔야죠. 항상 더듬이를 그렇구나. 딱 오늘도 아니고 한 이틀 됐어요. 맞아요. 너무하네 진짜. 어제부터 본 것 같아요. 나 몰래 전쟁하고. 그건 트 형님한테 원래 네.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가 스스로 좀 자책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네.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이게 트럼프 형님 진짜. 네. 예, 아무튼 지금 형님이라기엔 좀 많이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죠. 네, 예, 어르신. 어르신. 네. 어르신. 뭐라 그럴지 모르겠다. 아유 이란 폭격하고 싶으셨어요? 아이 밥 식사하셔야죠. 재팬 일본 이슬람 공화국하고 아이고. 네.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이 저희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8월 달에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동 거쳐서 간다고요. 아이고. 비행기가.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며칠 전에 종전 얘기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아이고 드디어 편하게 갔구나. 마음 편하게. 뭐 설마 싶지만 우리가 뭐 이란을 경유한 건 아니니까 적어도.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또 막 다시 확전이고 뭐고 뭐 다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 진짜 사람 갖고 장난을 치는 건가? 뭐 우리가 물론 뭐 이 정도 혼란스러운 걸로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전쟁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괘씸하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뭐 두바이하고 도하에서 갈아타게 돼 있거든요. 두바이랑 도하요? 예. 그러니까 두바이를 갔다가 도하에서 또 갈아타는 거예요? 아니요. 아. 비행기가 여러 종류예요. 세 종류가 지금 움직이는데 1호기, 2호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세 1호기 앞유리에 이렇게 1호기 이렇게 써 있고. 과학과 사람들 1호기 해가지고 앞유리에 또 바깥에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뜨자마자 떨어지는 네. 전세 1, 2호, 3호기가 아니고 네, 그냥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냥 비행기 하면 스페인에서 호익이 옆에 딱 같이 뜨고. 예 호익이 네. 뭐 스페인 공군에서. 예 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네네네. 근데 아무튼 그쪽에서 갈아타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갈아타는 걸로 했는데
뭐 물론 우리가 갈아타는 동안에 무슨 뭐 폭격이 벌어지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끗이 좀 없어졌으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저분하게 이어지니까 거기서 뭐 전쟁에 의해서 직접 고통받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참 아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여하튼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밀리터리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물론 우리가 다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은 뭐 미사일들이 공습을 할 때 거기에 가성비에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준비가 미리 돼 있었다면야 가장 그렇죠. 좋았겠지만 네. 어차피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미 참 처음 벌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거의.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겁니다. 상대가 대비가 돼 있고 그 상대가 그 어떤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네, 서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벌어진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란 미국 전쟁에서.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말 맞다나 가성비고 뭐고 일단은 떨어지는 건 막아야죠.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또 가성비 쪽으로 이제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는 게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고 죽는 거. 네. 그게 최악이죠. 항상. 네. 자, 이렇게 드디어 한 달을 미뤄졌던 레이더 얘기. 예. 네. 중국의 레이더가 그냥 싸구려 가짜 불량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분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너무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죠. 네. 그 말 나온 김에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무슨 뭐 중국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요즘 걱정됩니다만 아니고요 별로. 네. 근데 중국이 우리가 저 유튜브 보면은 그렇게 혐중 유튜버 진짜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 네. 중국에 뭐 어디 무너진 얘기랑 뭐 어이없는 얘기 물론 그런 거 다 사실이에요. 지어낸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게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게 되게 오래된 영상들인 경우가 많고 5년 10년 된 그런 얘기들 아직까지도 이렇게 특히 조회수 노리고 유튜버들이 계속 게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원체 크니까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뭐 20배가 넘잖아요, 그죠? 30배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 인구가. 나라 자체가 약간 정책 자체가 도농 간 격차를 정책적으로 어떤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차이가 두드러지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어디 뭐 사고 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원체 나라가 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한 작년 재작년에 뭐 중국도 갔다 오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좀 보면서 기술 발전 같은 거 뭐 AI 말할 것도 없고 뭐 로켓 기술 같은 것도 또 중국의 지금 뭐 청와대라든가 뭐 베이징대 이런 데들 그 대학 랭킹을 봐도 전 세계 탑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뭐 그 일부 물건들이 뭔가 그 가짜로 온다거나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계속 얕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뭐 10년, 15년 전에 정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 그렇죠. 문제의 레이더도 그러니까 어쨌든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국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뿐 아니라 사해의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죠. 예, 일단 그건 기본이죠. 200여 개의 모든 국가와 예, 모든 90억 인류. 모든 사람과 예, 그렇죠. 예, 모든 전 70억을 사랑하는데 저보다 한 10억 명 적으십니다. 그런 거야. 난 90억이라고 그랬는데. 90억이라고 하셨나요? 지구를 사랑해야 우리 되는 이런 걸로 지금 논쟁하는 게 맞나요? 서로 간에 그런가요? 내가 더 많아 이러면서 네, 난 70억 사랑하는데 당신은 65억 사랑하나 봐. 난 90억. 90. 아직 90억 되지도 않는데 20억 밀렸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좀 아직 뭐 젊어서 그런지 생각이 짧으시네. 응? 나이 좀 들어봐. 하여튼 미래 다 다음 세대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일부의 기억들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 기억들을 가지고 얕잡아 보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손해예요. 예,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강조하고 싶고. 자, 그러면 네. 우리 K2 박사님은 예.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또 개발자 시리즈로 개발자 시리즈. 개발자 시리즈. 가장 이번엔 긴 시작. 누굴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이제 좀 두구두구둥 국내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아.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 포스터 하나 이제 따끈따끈한 어제 나온 포스터인데 시립과학관 행사인가요? 그쵸. 예. 네, 선전 한번 하고 들어가려고 치리과학관 관장이라고 계속 소개하셨는데 이 선전을 안 하니까 요즘 너무 안 하셔가지고. 네. 저 포스터에 이렇게 여기 있는 그 꺽쇠 세 개는 파이썬 표시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닌가? 어쨌든 이
저기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시 공간, 그러니까 이번 11월부터 시작합니다. 밑에 포스터에 뭐 보시겠지만,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할 2달 그런 좀 넘게. 그 전시명은 가장 긴 시작. 멋있네요. 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그 위에 조그맣게 써 있지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 여태까지 제가 실은 약을 친 네. 약을 친. 어진이학 형님과 아. 다이슨 형님 얘기 등등등이 담길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못 본 사이에 좀 친해지셨나 봅니다. 이제 형님이란 말이 아주. 그분들 오시는 거예요, 저기? 메일을 답장을 받았잖아요. 형님이라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기 오시는 거고요. 예. 와서 맨날 계셔야죠, 이제. 일단 그 일론 머스크 형님한테서 그 1시간 딱 하셔가지고 20억 받으신 다음에 그 돈을 좀 주시면 그 돈으로 그걸 왜 드려요? 제가 써야죠. 그 피 같은 돈은. 시간 도매상. 예, 시간 도매상.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서요. 네. 다양한 어떤 브랜드나 어떤 상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편하게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의 탄생 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뭐 여태까지 과학관에서 나오는 전시도 대부분 약간 뭐 이학적인, 뭐 과학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아니, 과학 철학적인 얘기들을 막 다뤘다면 이거는 이제 공학 전공한 저답게 그냥 이제 만드는 거. 그거를 만들면서 뭐 거기에 무슨 원리 원칙이 있겠습니까? 다이슨 형님이나 어진이학 형님처럼 어릴 때 막 장난질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어가는. 뭐 덤벼들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 네네. 뭐 네. 밤을 새고 땀을 이게- 뻘뻘 흘려가면. 이게 보면 네. 우리 예전에 우리 K 박사님 나오실 때 네. 과학과 공학의 대결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K 박사님이 아무래도 뭐 나이도 좀 많으시고 하니까 과학자로서 우리가 던지면 너희는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복수를 하신 느낌이 뭐냐면 공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은 이론을 다 만들고 네. 다 계산을 해가지고 쫙 정교하게 해가지고 막 이걸 그대로 하면 되라는 식이지만 공학자들은 일단 덤비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들겨가지고 되면 되는 거 아니면 아닌 거 좀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지금 철학을 네. 몇 달째 과시하시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그걸 이제 전시까지 제가 그러니까 지금 딱 녹여가지고. 보면서 많이 맺힌 게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전시에서도 한번 물리벽지를 찾아보시지 막. 챌린지 도전하고 네. K 박사님의 정식 도전. 이거 정말 느끼셨나 본데 지난 네. 시간에 다이슨 편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사이클론 청소기 다이슨이 5,100개가 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팔아서 막 흥행이 되니까 과학자들이 사이클론 청소기가 돌아가는 원리를 수식으로 제시하더라. 뭐 이런 게 자서전에 나오거든요. 그게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증명 안 해놓고. 생각해보면 그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5,000개 만들기 전에 100개 만들어보고 과학자들하고 협업을 했으면 훨씬 빨리 했지 않았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쩌면 3개 정도면 됐어요. 3개 정도만 해도 네. 되지 않았을까요? 5,100개면은 하루에 10개씩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그건 너무 무식한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성의 성공했으니까 말이지. 얼마나 성의 없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대충 한 걸 거 아니야. 하다가 뭐 때려. 지금 두 분은 지금 과학자 편이세요? 지금 공학자 편이세요? 지금? 아니 저희는 입장을 누구도 분명히 아니죠. 하죠, 지금. 이 과학자가 없고 공학자만 계시니까. 삼태성지에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또 조금 더 뭐 사족을 붙이면 네.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던 K 박사님 최근에 저랑 만나서 자기 공학자를 너무 존경한다고 드디어 아시죠? 지금 그 일 사업을 하고 하면서 계시잖아요. 많이 느끼셨군요. 네. 뭔가 CF품을 만들면서 보니까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와. K 박사님 무슨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본인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우셔야죠. 월급 그쵸. 쿠팡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공학자들을 여기저기서 모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K2 박사로 거기 가시려는구나 지금. 옮길까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옮기는 거. 자,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전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뭐 쭉 얘기하던 거와 연관돼서 나올 거고요. 시작할 때쯤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몸담았던 국립과천과학관, 또 하나의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이 또 유명한 게 과학기술사 조사를 조사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금 10년 넘게 다른 과학관들이 좀 덜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사 연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립대구과학관, 과천과학관과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 전시는 두두둥 그 DDP에서 합니다. 서울시립과학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이 완전 옛날 이름이지. 동대문 뭐죠? 지금 잠깐 4호선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디자인 플라자.
모르겠어요. 예. 디지털 단지지. 그 가산 디지털 단지고. 여기서 말을 많이 순간 할수록 헷갈리는데 스스로 여기를 동대문- 순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예. 오, 나름 이용 기자 MZ의 끝물인가? 첫물인가? 나름. 왜 운동장이라 안 하시고. 그쵸.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 내려서 바로 연결돼 있는 아름다운 건물 DDP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선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 중에 또 일부 얘기를 조사한 거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내 사례고요. 아이고. 뭔지 아시죠? 바로 알죠. 이거 뭔지 아시죠? 마케팅 성공이죠, 이건. 맞아요. 초록색. 이 사각형만 봐도 뭔지 알잖아요. 그냥 각인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N사 그냥 굳이 말해도 뭐 돼요. 앞으로 다 나오니까요. 더 이상은 네이버. 네이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얘기하려고 네이버. 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근데 이거 되게 생소했어요. 저도 이게 실은 네이버 초기 페이지 모습이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까 그랬나? 요게 아닌 거예요. 네. 이건 중간에 이렇게 좀 바뀐 거고요. 진짜 브랜딩화 돼서 예. 이게 초기 모습. 이러다가 이제 막 광고 막 열심히 하고 네네. 전지현 나오고 막 전지현 전지현이었나? 그 날개 모자 딱. 예, 날개 달린 페도라가 예. 이제 저기 원래 붙어 있다가 떨어졌죠. 그랬나요? 예. 저게 몇 년도쯤이에요? 90년대 말? 90년대 지금 저기 97년으로 나옵니다. 97 년. 카피라이트 1997년에서 98년. BC 98년으로 보입니다. BC 요? 마이너스 98이니까요. 예. 어쨌든 요 모습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혜진 현 의장님이 그렇죠. 뭐 원래 저도 이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처음 만든 게 삼성 SDS 직원이었대요. 그랬군요. 그래서 사내벤처팀 웹글라이더라는 팀에서 당시에 저 방금 아까 얘기했었던 라이코스, 야후 등등이 이제 우리나라의 웹브라우징 시장을 쫙 장악하고 있을 때, 이거 우리나라 국산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웹브라우저래. 웹 검색, 웹 검색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당시에는 해가지고. 검색 엔진이라고는 안 했죠, 사실. 네. 그냥 포탈이라고 했죠. 포털 맞아, 포털. 포털. 그리고 네이버가 약간 또 그런 느낌이 여전히 있고요. 그쵸. 그래서 97년에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99년에 독립법인을 만들기 전에 삼성에서 검토를 하다가 삼성에서 이거를 이제 흡수해서 서비스 사업으로 따로 만들기는 SDS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의 미래를 못 본 거죠. 삼성에서. 그래서 아예 그냥 나가서 따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99년 6월에 네이버컴이 설립되면서 이혜진 님께서 나와서 그냥 독립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라는 이름이 이때 내비게이트와 ER 사람 의미하는 항상 합쳐서 궁금했는데 저런 거구나. 네이버 웹 탐험가란 얘기죠. 웹 탐험가. 저것도 왜 항상 궁금한데 안 찾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민항 기자처럼. 그렇죠. 네이버는 단어는 없으니까 영단어로. 알타비스타에 한번 검색했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네이버의 그 어원과 네. 민항 기자의 어원은 가치가 너무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그냥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검색하면 되는데. 그렇죠. 안 하고 있죠.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합니다. 99년에 탄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한국의 웹 검색 서비스를 왜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혜진 의장이 딱 생각을 했던 게 한국어와 단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했대요. 근데 라이코스나 야후에서 저도 실은 야후 썼던 세대인데도 그랬었나가 지금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 한국어는 저는 뭐 언어학자 아니다 보니까 찾아봤더니 교착어라고 돼 있고 찰싹 악교처럼 달라붙는 언어 해가지고 보시는 것 같이 어근과 뭐 어미와 조사, 체언, 뭐 용언 막 이런 것들이 찰싹찰싹 달라붙을 때마다 품사가 달라지고, 그렇죠. 뭐 그런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죠.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는 조사가 붙고 이러면 너무 검색이나 이런 인덱싱하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어떤 그때 만드셨어요. 프랑스어의 동사 변화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양반이다. 한국어는 떼어낼 수라도 있지. 불규칙 동사 변화 이런 거. 야,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거? 이 인터넷 시대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IT에서 밀렸나요? 프랑스가? 밀리다니요. 아직 괜찮아요. 아유, IT 빅테크는 다 미국에. 약간 그렇습니다. 뭐 영어는 이제 굴절어이자 고리버라고 알려져 있다는데 고리버화된 굴절어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옆에 예제가 이게 제가 찾아서 넣은 건데 영어는
실은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다 바뀌는. 그래서 The dog bit the man 그러면은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근데 the man을 앞으로 바꾸면 사람이 개를 물었다가 되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조사나 어미에 따라서 그 품사가 다 정의되다 보니까 순서를 좀 바꾼다고 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 그렇죠. 예, 뭐 이런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좋아 보이네 하지만 이런 식의 고리버는 실은 컴퓨터가 그 검색어로 집어 넣었을 때는 실은 해석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전에 다 그냥 입력시켜 버리면 되니까 DB에다가 그걸 다 입력시켜 놓으면. 근데 문제는 한국어는 조사나 어미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문법적 변형을 다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컴퓨터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이런 웹 검색 서비스가 그쪽에서 먼저 출발을 했다 보니까 그 서비스가 당시 야후나 라이커스에는 한국어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뭐 저기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검색하면은 실은 저것도 제대로 검색을 못했대요. 뭐냐면 김대중하고 딱 떨어뜨리고 대통령 이렇게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대한민국에 있는 김대중 씨를 따로 찾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걸 따로 찾게 되는. 옛날 검색 엔진들은 저렇게 김대중 띄우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김대중 띄우고 대통령이 들어간 저 띄우기까지 있는 텍스트만 찾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대통령 이해하는 순간은 대통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검색은 소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고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도 삼성 띄고 전자 하면은 검색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삼전. 삼전 그러면 더 그랬겠죠. 예. 그리고 술잡. 예. 술잡 뭔지 아세요? 술잡은 뭡니까? 술래잡기. 약어는 뭐 더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당연히 그랬겠지만 문장형으로 질문해 요즘 뭐 다 되죠. 근데 문장형으로 질문했을 때는 아예 뭐 대답을 못하고 먹통이 되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예, 근데 이혜진님께서 이랬대요. 그 국민대 당시 강승식 교수 랩에서 이분이 그 컴퓨터 쪽 하신 분인데 언어 알고리즘을 한국 알고리즘을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찾아봤는데 국민대 기사는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을 갖고 계셨대요, 개발해서. 예, 근데 이제 그 뭐 오픈된 자료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걸 여기서 저도 전부 다 이해는 못했고요. 근데 가장 큰 어떤 이 알고리즘의 맥락이 뭐냐면 문장을 처음 입력 받으면 알고리즘이 어절을 분리한답니다.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절을 다 분리하고요. 그럼 재료들이 이렇게 찢어진 채로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나 어미를 분리해낼 수 있답니다. 이 경우는. 그런 다음에 그 어근이라든가 체언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형을 복원한답니다. 그럼 기본 어떤 표현형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체언 사전의 DB나 용어만 모아놓은 DB에 대조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실은 그냥 단순히 토크나이징 돼 있던 그 단어를 매칭해가지고 서비스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뎁스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특징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조사나 어미를 분리해내고 원형 복원하고 사전 대조해서 그 본 의미를 찾아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전체 입력 문장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결과를 갖다가 회신 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네이버 초기에 검색 서비스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이게 한글이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원리를 파악하기는 쉬운 문자인데 반해서 이게 조합해가지고 디지털화되면 누구는 뭐 이런 것에서 이걸 그 글자에서 는을 찢어내야 되고 는을 찢어내고 이 는을 합쳐가지고 무언 뭐 이런 식으로 니은이 되고 뭐 이런 걸 해내려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사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실은 그 용기자님 딱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랩 베이스에서 이렇게 나왔던 알고리즘을 네이버에 때려 넣고선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네이버에 속했던 개발자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곡소리. 랩 밖의 세상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약어, 뭐 신조어, 술잡, 그다음에 문법 파괴해서 입력하는 사람은 숱하게 많을 거고요. 오타 뭐 많겠죠. 오타가 뭐 이렇게 스스로 쓰면서도 모르는 오타 천지니까요. 그렇죠. 그냥 철자법 잘못 알아가지고.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온 뭐 완전 정규 표현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내가
난 다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분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고대 이집트어를 배워가지고 예. 다 사오고 예. 다 사오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언어를 쓰거나 읽는 게 아니면 네. 저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저렇게 안 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저런 게 없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관련된 이제 그 자료조사 해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강승식 교수님의 그 기본 알고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초기 서비스에 되게 큰 어떤 기존 라이커스나 야후와 대비되는 경쟁력을 크게 갖출 수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면 실은 이게 랩베이스에서는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실패했으면 그냥 학회 발표용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서비스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인데 서비스 부하가 훨씬 클 텐데 그냥 검색어 쿼리하는 것보다 그걸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입력한 다음에 자기가 오타 쳐놓고서는 인식이 안 되고 검색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이제 컴플레인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개발자들이 거의 뭐 컴퓨터 앞에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창의 저 이면에 아주 심플한 녹색 창이 하나 있었지만 거기서 문장을 딱 입력한 그 뒤에는 개발자들이 거의 붙어가지고 잘못된 뭐 신조어라든가 문법 파괴 오타 같은 게 들어서 저 알고리즘이 도달하지 않을 때 그럴 땐 개발자들이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특이 쿼리 케이스에 대해서는 인간이 직접 대응해가지고 뭐 예외를 만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그러면서 해야 되는. 그거를 계속 레퍼런스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랩 안에서의 가장 아주 퓨어한 베이직한 알고리즘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수작업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완성해 왔다. 지금은 그거 GPU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GPU 가격이 인건비보다 비싸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실은 네이버 초기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한 검색 엔진. 그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게 1990년대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도메인 수가 90년대는 약 500개였다고 그러고요. 95년도에는 5,00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나 갖고 있었지. 저도 이제 재학번 때 이렇게 쭉 보면 그 도메인 만들어서 자기가 뭐 운영하고 이런 사람 전 거의 못 봤거든요. 없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등록 도메인 수가 90년대 초반에 12만 개.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거의 뭐 400만, 700만 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검색 엔진이 필요했나? 90년대 네이버가 이거를 만들 때 그거 아시죠? 야후 원래 검색 엔진 없었던 거 아시죠? 야후에 검색 엔진 없었다. 그 원래 그 카테고리 서비스였잖아요. 예. 뭐 스포츠 이런 거 뭐 스포츠 축구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초초기. 그냥 디렉토리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디렉토리 서비스. 이렇게 찾아 들어갔죠, 그렇게 하나. 맞아. 그래서 실은 창업자인 이혜진님이 이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초기 창업자들이 네이버의 창업자들이 힘들었던 게 보여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쳤을 때 5,000개에서 뭐가 걸리겠어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진짜 인터넷 초기에는 약간 지금하고 비교해서 진짜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너무 엄청 많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불법 데이터가 엄청 많았어요. 그것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불법 합법의 기준을 사람들이 없었어 그때. 근데 아마 저는 이제 그거는 인터뷰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당시 네이버 초기 개발자들 입장에선 그게 불법 정보든 가짜 정보든 진짜 정보든 정보가 있었으면 그렇죠. 가릴 처지가 아니었겠죠. 도메인 수가 저거밖에 5,000개밖에 안 되면 전 국민 뭐 이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서 막 정말 희한한 거 막 물어보는 검색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검색 결과 없음이 나오면 도메인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실패한 거죠, 실은.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넥서치라는 거를 가져오는데 이게 전 몰랐었는데 세계 최초의 통합 검색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통합 검색 기능을 상용화시킨 최초의 회사가 네이버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도메인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연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밑에 예를 들었는데 왼쪽에 저 녹색 부분 쫙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미지, 뉴스,
동영상, 블로그, web문서, 지식백과, 지식인 뭐 다 나갔다 붙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해서 이게 뭐죠? 이렇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네.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웹페이지만 나왔네요. 예, 야후나 라이코스에서는 당시에 그냥 웹페이지만 연결. 웹페이지 링크만 나왔어요. 예, 미국은 12만 개가 있으니까 웹만 연결해도 되는 거예요. 구글은 안 그럽니다 했지만 구글도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실은 저도 몰랐었는데 그게 네이버를 따라한 거예요. 결국.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상용 통합 검색을 세계 최초로 한 거는 네이버다. 네, 그래서 넥서치가 2000년 8월에 서비스 되는데 이게 실은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웹페이지 서비스 하자니까 당시에 보니까 몇천 개 정도의 도메인만 갖고 서비스를 하려니까 수요자가 몰리지가 않죠. 그런데 관련 뉴스나 블로그, 인물, 사이트 이런 것들을 다 연동시켜서 서비스하면은 그래도 데이터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웹페이지로 하면은 다 해봤자 5천 개인데 네네. 저렇게 하면 그 내에서 갈라져 나오니까는 뭐 수십 배, 수백 배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럼 쉽냐? 넥서치를 처음에 서비스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따로 돼 있거든요. 사진 데이터베이스 따로 있고요, 뉴스 데이터베이스 따로 있고요, 뭐 검색 사이트들 모아놓은 거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날씨 뭐 따로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검색어를 딱 입력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검색어 때리면 당연히 알려줘야지 통합 검색어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이버 측에서는 개발자들이 이걸 각 DB에 다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달라고. 그러게요. 이 검색어 들어왔다. 예? 뭐 이거 다 콜해서 알려줘라고 하는데 문제는 서버별 시간차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어떤 거는 즉시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늦게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그렇죠. 문제는 제일 늦게 주는 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냥 놔두고 그렇죠. 있으면. 그러면은 아까도 뭐 얘기했었잖아요. 주문해도 뭐 내일 아침에 로켓 배송 안 되면 이거는 그냥 검색어에서 회신 주는 건데 뭐 몇 천 회로 안 나오면은 그렇죠. 뭐 검색 결과가 빨리 나와주지 않고. 모니터를 때리던지 하겠죠. 초를 넘어가면 안 되죠. 원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 이제 뭐 열심히 개선을 해서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데이터는 뭐 버리자 그냥 DB를. 예. 그래서 아까 딱 얘기하신 대로 몇 초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걸 넘어서는 건 타임아웃으로 다 버리고 그 안에 회신되는 그런 서비스만이라도 정보라도 잘 정리해가지고 그 고객한테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계속 개발자들이 해보면서 통합 검색을 세상에 처음 해보니까 어디 뭐 레퍼런스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훌륭하다. 그러게. 재밌죠. 되게 합리적인 접근이죠, 저거. 네네. 완벽함을 포기하는 대신에 최대한의 결과를 꺼내 주자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때 코딩하는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그쵸. 모르셨죠? 나는 인공지능은 그 태초부터 코딩을 한 줄 알았어.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죠. 이때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렇게 씨 뿔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을 먼저 보여줘야 되나. DB에서 회신이 왔는데.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정보, 어떤 DB를 먼저 보고 싶어 하는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걸 도입하냐? 컬렉션 랭킹을 다이내믹 랭킹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날씨와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뉴스 또는 기상청 관련된 DB를 앞세우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구두에 대한 거를 누가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뉴스 기상청이 앞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앞에 가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똑같아요. 이때는 AI가 있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정렬 규칙을 고객과 계속 호흡하면서 개발자들이 학습시켜 나가는 컴퓨터에다가 이러한 키워드들이 들어왔을 땐 랭킹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컴퓨터에게 가르쳐 나간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뭐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겠습니까? 개발자들이 그냥 계속 하면서 맞춰간 거죠. 서비스 하려고 계속 어떻게 보면 땜질을 한 겁니다. 공학적 접근이네요. 그죠. 계속 해가면서. 이 와중에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걸 또 파악해야 되는데 검색할 때마다 뭐 별표 주고 이런 시스템은 말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도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 사람이 이 검색 결과에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개발자들이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걸 또 파악하는 알고리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재검색 수를 가지고 한 번 검색했을 때 원하는 답이 나오면 또 한 번 검색을 안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수가.
그럴 그리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어서. 그리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 들어가서 머문 시간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림은 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방법들을 기발하게 생각해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엄청 궁금하고. 사실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든가 어떤 검색 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유의미한데 그거를 몇 천만 명이 쓰고 있는 거를 몽땅 카운팅할 때 그 컴퓨팅 타임 그게 이 또 많으니까 엄청난 문제구나. 거예요. 그걸 또 그러니까 그걸 되게 빠른 시간에 만약에 실시간으로 그걸 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을 찾아내고 막 이래요. 그것도 샘플링을 하든지 뭐 지금 이상값을 뭐 예, 체크하든지 뭐. 지금 드릴 얘기에 그게 약간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래서 제가 넥서치라는 걸 통해서 그 세계 최초 상용 통합 검색을 시작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한계를 느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 저희 옛날에 좀 썼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 많이 그렇죠. 쳤었죠. 네이버 지식인. 되게. 지금은 조금 지금 AI 때문이라도 네, 안 줄었는데. 이게 그 AI에 물어보는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네이버 인간이 네이버 지식인에도 그 어그로 끄는 이상한 그 할루시네이션 쓰는 이상한 사람들 맞아요.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죠. 밈이 될 정도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래가지고 뭐 개미핥기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에요.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이 경우에 네이버에서는 그 예전님이 처음에 네이버 지식백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사전을 네이버에 끌어오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게 뭐 어떤 그냥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0개, 5000개밖에 안 되는 도메인 하에서 네이버를 어떻게 키우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전을 통째로 가져오면 지식에 대해서 계속 이걸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식인 서비스를 가져온 거는 진짜 한 방이죠. 왜냐하면은 이용자가 질문하고 이용자가 대답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DB가 풍성해지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집단지성이고 커뮤니티인데 일종의. 예. 근데 이제서야 느껴지는 건데 진짜 그냥 인공지능이랑 완전히 겹치네요. 굉장히 겹치죠. 완전. 그냥 이 자연어를 이해하면서 가끔 헛소리가 나오고 가끔 뭐 약간 놀랍도록 맞죠. 정확한 정보도 나오지만. 네네. 예. 그래서 이 서비스를 2002년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런 거 지금도 서비스 되죠. 예.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건데 고양이 쳐봤더니 이런 거 뭐 고양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아지 당뇨 유사는 뭐 갑자기 연관으로 나와요. 근데 어쨌든 뭐 밑에 막 뭐 나오죠. 쭉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여기서 한 방이 그거였죠. 지식인 서비스를 할 때 그 지식을 공급하는 사람의 랭킹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맞아요. 게이미피케이션을 넣은 거죠. 네. 답을 잘하고 그래서 질문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채택을 하면 그러면 점수를 내공을 받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내공냠냠이라는 그거잖아요. 내공냠냠 뭔가요? 질문이 올라오면 그냥 아무 답변을 답이나. 내공냠냠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채택해줘요 그걸? 그러면은 채택을 안 해줘도 최소한의 내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점 뭐 2점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공을 정말 악의적이다. 그렇게 내공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공냠냠. 내공냠냠. 근데 저거 지금 저 K2 박사님 계정으로 보신 거예요? 예. 내공 순위가 1,500만 위예요. 1,551만 6,039위. 예. 이거 제 아이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렇게 낮기도. 그 인터넷에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네. 나의 지식인 이미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네네. 그래서 저런 식의 초수, 중수 뭐 이런 식으로 와 AI한테 물어봤는데 내공냠냠 이러면 진짜 열받겠다. 네이버 지식인의 스타일로 대답해줘. 내공냠냠. 그렇고요. 근데 이 경우도 뭐 아까 통합 검색 때보다 더한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읽기 쓰기 폭주를 하니까 저런 걸 저런 식으로 내공을 획득하면 뭐가 좋아요? 이게 중간에 나오는 거. 먼저 처음 위에 거는 읽으려고 담벼드는 사람과 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폭주하겠죠. 그러니까 그 DB가 마비가 됐답니다. 읽기 쓰기가 막 혼재하니까. 원래 DB는 저러지 않은데 DB 관리 알고리즘은 저러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 DB는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용으로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DB를 복제한 거를 가지고 읽기만 하는 DB를 별도 마련해서 서비스하는 걸로 이렇게 DB를 분리하면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용 기자님 빵 터진 이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따닥버그라는 게 있었대요. 따닥버그. 뭔가 하면은 질문자가 답변자에 딱 보고 답변이 마음에 드네라고 채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공이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택 버튼을 누를 때. 근데 그때
시간차 공격으로 그냥 따닥을 엄청 여러 번 빠바바바박 해서 뭐 거의 0.1초 뭐 밀리세컨으로 이게 처리되는 사이에 누가 알고리즘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빠르게 연속해서 채택 버튼을 누르게 하면 그 질문자한테서 빠져나가서 그 답변자한테 지급돼야 될 내공이 질문자에게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자한테 여러 번 지급이 되는. 내공 복사 버그.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그 위조 지폐가 마구 만들어지는 예,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실제로 피해자가 있지는 않네요. 아니 초기에 생겼나 봐요. 이게. 아니 근데 따닥버그라고 그게 되게 유행을 근데 했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공을 뺏기거나 내공을 부당 취득했을 경우에 어떤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익이 뭐 누구한테도 이익이 없잖아요. 이익권원회가 아니 뭐 그러면 솔직히 저희 게임방에서 그건 그렇죠. 예. 우리 게임방에서 다 저기 뭐야 게임머니 이런 거 뭐 그렇죠. 예. 왜 거기서 칼을 사고 팔아요? 그렇죠. 듀오링고에서 XP를 얻으려는 것도 생각해 보면 다 허무한 짓인데. 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공을 부당하게 예, 마구 늘려나가는 이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질문자한테서 차감되고 답변자한테서 내공이 지급되고 완료로 넘어가는 이 한 세트를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서 이게 끝나지 않고 그 사이에 시간차 공격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원위치로 다시 롤백 시켜서 예, 차감이 아예 안 되게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해결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버그가 생길 줄 몰랐겠죠. 용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애정을 갖고 쓰는 이용자들이 갑자기 내공이 이렇게 무가치하게 마구 생성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무가치한 내공인데. 더 무가치하게 생성이 되는 부분에서 분노할 만하지. 아니 이게 무가치에서 가치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걸 도로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고요. 짐바브웨 달러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짐바브웨 달러가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실시간 검색 순위 서비스를 해줬대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검색 순위 딱 지식인에서 나오게 했었는데 그거를 사용자들이 대낮에 읽기 쓰기 막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해줘라고 그러면 나왔던 순위를 그 응답자 뭐 이런 걸 몽땅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DB를 탈탈 털어야 되는 계산량이 나오죠. 그렇네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꼼수를 썼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상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밤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중해서 검색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상순위만 별도 요약한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대요. 야, 저건 진짜 꼼수네. 예. 그런 다음에 실시간 검색 순위 요청 딱 할 때 그 요약한 테이블만 가지고 그 질문한 그 시점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서비스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재밌는 게 개발자들이 실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약간의 업데이트는 하니까. 근데 완벽한 실시간이냐, 완벽하게 다 쟀냐. 그러게요.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닌. 이거보다 제가 감히 생각한 게 전날 밤에 요약한 테이블 딱 만들어 놨는데 그날 아침에 막 대형 사건이 터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반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이것도 거의 뭐 연속된 개발자들의 노가다죠. 뭐.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어떤 DB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네. 그게 결국은 예, 지금의 이런 식의 2004년에 보니까 그 상위 20권 사이트 변화 추이가 2004년에 네이버가 1등을 먹고 다음을 이기고 1등 먹고 그 뒤로 쭉 네이버가 그 검색 사이트에서 1위권을 달리는 예, 뭐 그런 계기가 됐다. 예, 뭐 그렇게 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추억의 사이트들 많이 있네요. 그러게 예.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약간 뭐 훈훈한 얘기를 하자면 네이버는 어쨌든 라이코스나 야후에 비해서 기존의 당시 검색 서비스에 비해서 한국어에 친숙한 검색 서비스 알고리즘을 도입하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부족한 당시에 도메인 수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적인 정보를 어떻게든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 제가 그냥 찾아본 거예요. AI한테 야 그러면 네이버가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적인 지식들은 뭘까?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뭐 맘카페. 이거는 뭐 저희 집 사람도 뭐 이런 거 애기 어릴 때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무슨 땡땡 소아과 대기 몇 명인가요? 뭐 그럼 뭐 답이 나와요 실제. 맞아요. 예, 그런 거 유용하죠. 그 반찬 가게 뭐 이런 거는 실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쉽게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저희 촉촉한 데이터들이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그게 예. 안양천 징검다리 잠겼나요? 비 뭐 오는 그런 거. 근데 뭐 안양 뭐 마을 사람 맘카페 뭐 이런 거 네. 보면 뭐 그런 거 뭐 열심히 이렇게 모여서 뭐 놀이터 앞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맘카페에다 막 올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시댁 첫 명절인데 갈비찜 레시피와 시어머니 호칭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 되게 요즘 뭐 몰라 AI 덕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호칭을. 시어머니 호칭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 호칭. 예, 파토님 닉네임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 호칭이란 말 이상하네. 네. 여튼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좀 세세한 것들 뭐 학급 밴드나 동창회 밴드 그리고 네이버도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이번 않았지만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근데 이건 제가 최근에도 찾아봤는데 그게 있어요 진짜로. 저희 첫애가 지금 고1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학교 뭐 공통 국어과 뭐 공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다 올려놔요. 다 올려놔요. 요즘 내신이 엄청 중요해가지고 학교별로 그게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런 되게 게 아직은 AI가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입해가지고 그 인증 못 받으면 못 보기 때문에 AI가 크라울링을 못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밴드나 카페도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데 들어가 있는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가 기존의 다른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와 약간의 차별성을 갖게 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뭐 요거가 최근에 그래서 이건 제가 네이버 쪽에 일하고 계시는 한 디렉터님한테 들었던 건데 전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 저번 달 말인가 이번 달부터 서비스 시작했거든요. 그 검색창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AI 탭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저희 제미나이나 이런 데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AI 탭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 마치 제미나이에서 답하듯이 답을 하는데 그때 주로 쓰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상당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가 그동안 계속 구축해왔던 그런 한국적인 정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 네이버 쪽에 계신 관계자분한테 들었던 게 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데이터를 조합해낼 수 있고 우리가 미처 못 찾는 정보까지 끄집어내기 때문에 실은 글로벌 기업 빅테크조차도 저기 동네 완전 조그만 곳에 있는 지리까지도 진짜 우리한테 말이 되게 마음에 닿게 만들어줘서 조합해주는 그죠. 그런 게 가능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갖고 있는 강점이 유효할지 아닐지 뭐 그거는 정말 지금 모르는 거고 저는 실은 그래서 이게 시험대 아닐까. 네이버에서 AI 탭을 만들었는데 그 관계자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미국 빅테크 쪽에서 그냥 크라울링해서 조합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라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나 그다음에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 쉽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네이버에서 그동안 구축해왔던 한국적인 정보들에서 시작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AI가 학습해서 알려주고 실은 비판 포인트이기도 하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지식인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크라울링해서 그걸 생성했던 사람한테 아무 대가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가와 연결시키는 알고리즘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 드디어 내공에 그러니까 나도 내공이가 빛을 발하는. 내공을 전투력으로 바꿀 수 있는 내공을 뭔가 현금화해주면 그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공 코인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쇼핑 저기로 이렇게 연결시켜준다고나. 네, 그쵸. 하여튼. 그래서 뭐 정리하면 저희 이게 마지막이고요. 정리하면은 뭐 오늘 그쪽에서 네이버 뭐 선전해달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저는 되게 그렇구나. 90년대 이런 상황이었고 한국어가 갖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한계 그리고 도메인 수가 극히 부족해서 한국 정보가 없었던 그 환경 그런 거를 딛고 한국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검색 엔진이라는 의미에서는 당시에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는 뭐 중간에 네이버가 그 사이에서 뭐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뭐 욕을 먹었기도 했을 수도 있고 뭐 한데 초기에 그게 탄생하는 그 시기에 개발자들은 꽤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 이용자 수가 엄청 많은 검색 서비스였기 때문에 가치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보여드리는 것처럼 달리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 이것도 이번에 전시에 오시면 좀 전시화된 네이버 초창기 네. 개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네이버 맨날 쓰면서도 모르는 게 원체 많고 네. 관심도 없고. 다음번에는 이제 카카오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카카오는 제가 그 접촉이 잘 안 됐고요. 아, 네. 진짜로 접촉했는데 잘렸어요. 네, 네.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 자르지 마세요 이거. 의미 있는 작업인데 이거. 네. 다음은 실은 저기를 했어요. 아레아 한글. 아레아 한글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계자분을 뵀어요.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어떤 한민족 애증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렇죠. 애증의. 제가 참고로 과학관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그분 인터뷰를 딱 가면서 아레아 한글 관계 초기 개발자 분 인터뷰를 했거든요. 가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공무원들의 최고의 IT 무기 아레아 한글.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욕도 먹고 뭐 너무 이제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포맷? 그리고 그걸 너무 이렇게 배타적으로 했다는 둥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막 도스 버전 아레아 한글에 막 안에 게임 있고 그랬거든요. 거의 운영 체제였어요. 초기에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 재밌는 얘기가 뭔진 모르지만 네. 분명히 있을 거라는 느낌은 듭니다. 네. 저도 뭐 아레 한글 뭐 1.0 이럴 때부터 쓰던 세대고. 와, 그 진짜 초기인데요. 완전 도스 3.0 이런 시절이니까. 사실 전 정품은 전 국민 마찬가지로 815 버전. 네. 그 사건이 정말 요 잠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인터뷰하신 분이 그때가 제일 조금 저거였대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였는데 IMF가 딱 터졌을 때 그 여론 일부가 야 이때다 아레 한글 망해라 막 이런 식으로 여론이 막 흐르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안에서 개발했던 뭐 모르겠어요. 영업하던 사람들이나 뭐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자들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래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워드 프로세서로 쭉 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이런 데는 손가락질 안 하면서 아레 한글에다가는 유독 막 미움받을 일인가. 뭐 그때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맛배기가 좀 슬픈 얘기를 이거 너무 슬프다.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가능하면 아레 한글의 초기 개발 모습 또 사실 이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로컬화된 이런 검색 엔진이라든가 심지어 워드라든가 다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좀 글로벌화된 이 AI들이 웬만한 걸 다 처리해버리고 그렇죠. 그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네이버도 저거 아마 뭐 클로바 X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죠? 하이퍼 클로바 X라고 지금. 근데 구글에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나 쓰잖아요, 진짜로. 누구나 쓰고 그 구글은 검색 엔진이라든가 그런 한계들을 또 AI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제미나이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네이버 같은 데도 이제 그런 도전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네이버 AI를 아직은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죠?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 어떠냐면은 네이버가 AI에 자신이 있으면 훨씬 더 밀었을 건데 지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글처럼 제미나이를 밀듯이 확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아직 좀 약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쪽에 빅테크들에게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과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인가 앞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양한 이제 접근들을 통해서 한계들을 계속 돌파해 왔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성공할 것인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그 기분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당시에 창업을 할 때 이혜진님이 창업을 할 때 갖고 있었던 한글의 어떤 아까 한계라고는 말씀드렸고 한국의 부족한 도메인의 뭐 그런 부분이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라이코스나 야후 미국의 큰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어떤 부분이었잖아요. 시장이 작았다는 얘기고 도메인이 작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한글이 뭐 그렇게 막 교차고라고 돼 있었을 때는 그럼 뭐 그런 거 잘 이해 못 하고 있었었고 시장이 작으니까 관심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무시 안 하고 간과하지 않는 시장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뭐 네이버 직원이면 그러니까 그걸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지점이 우리가 수성을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아니면 새롭게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나 네이버가 거대 기업이지 사실 이 경쟁 상대들이 너무 거대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컬 쪽에 더 강조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발상을 바꿔서 진짜 빅테크들하고 붙어본다는 생각으로 글로벌화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직원과 어떤 책임이 있는데 그걸 다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 거인과
정면 대결을 한다. 근데 쉽지 않고 그것도. 계속 로컬로 유지하면 결국 소멸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냐 네이버가 문제지. 결코 로컬 전략만 쓰고 있질 않고요. 그 자료를 봤더니 뭐 저희 라인 사건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네이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과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지만 어쩌면 읽다 보니까 라인이 일본에만 서비스되고 있지 않아요. 아 맞아요. 동남아시아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실은 결코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구글이나 뭐 메타나 막 이런 거대한 기업들하고 붙을 정도의 체급은 아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고 거기서 어떤 존재감을 갖고 그 규모를 유지해야 되겠죠.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그러니까 뭐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하여튼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그 생각해 보면 그 네이버 캐릭터 중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러고 있는 캐릭터 나오면 그 신뢰도가 사라지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블로그에 그게 뭐였지? 블로그에 뭐 오늘은 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하면서 끝나는 그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그런 어그로 어떤 블로그 같은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놀림감이긴 한데 놀림감이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컨텐츠를 확보해 보려는 어떤 발버둥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의 어떤 부작용, 갑자기 부작용. 그러니까 악용한 거잖아요, 사실 그 네이버의 그 보상 시스템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이버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아까 카페, 지식인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전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땐 로컬라이제이션 시킨 거잖아요. 근데 로컬라이제이션 시키는 전략을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 마을 거기에 촉촉한 그런 정보들을 근데 물론 그게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지금의 AI 알고리즘이 이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도전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더더욱 뭐 이럴 때 이런 전시 통해서 얘기하면서 예, 초기 개발자들이 했었던 과거를 다루다 보면 뭐 앞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전시에서도 터져 나왔으면 좋겠네요. 재밌네요. 네.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떠오른 걸 얘기를 하자면은 네. 구글이든 메타든 이런 쪽이 좀 약한 게 그 캐릭터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춘식이 있잖아요. 카카오에서. 예. 춘식이 갑자기 캐릭터는 상당히 경쟁사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인지도도 꽤 생겼고 제가 봐도 그 카카오의 다른 캐릭터나 뭐 네이버의 캐릭터들 개 중에서도 춘식이 좀 발군이에요. 뭔가 그 모든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귀여움과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경쟁사를 언급하시는 거? 경쟁사는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주제의 상관없어. 주제의 경쟁사. 카카오는 아까 튕겼다고 얘기했지만은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메타든 뭐 구글이든 사실 되게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 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사람을 흡인하는 그 매력도 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방향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잘하면 잘하는 게 중요하죠, 되게. 네. 제가 춘식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춘식이 인형도 몇 개나 있고요. 놀랍게도 누가 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춘식이 인형은 5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식이 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쇼츠들을 진짜 잘 만들어요. 그 춤추고 막 이런 쇼츠들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아하시네. 그리고 심지어 저 네이버 웹툰의 춘식이 시리즈도 있는데 그쵸. 그것도 되게 짠하고 볼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특히 이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식이가 만들어내는 저 서사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이게 먹혔다기 때문에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문화 대국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대중문화 쪽으로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거기서 역으로 또 네이버의 이용자들을 늘릴 수 있는 혹은 뭐 카카오의 이용자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흡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우리 뭐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잔소리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수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다음번에 이제 갖고 오실 얘기로 되게 기대가 되고 우리는 이 정도에서 이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8월 달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용민환 기자와 K2 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